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지난주 한번 쉬었고 네. 오랜만에 크리스마스였죠. 듣네요. 네. 네, 크리스마스 경험학, 독서원정 경험학. 오늘 긴 책을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15화 긴 책 읽는데 목소리가 잠겼죠? 저에게서 이제 챈들러 씨로 넘어갔나요, 감기가? 감기 아니고 10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 5시 넘어서 자서 10분 전에 일어났으니까. 네. 저희 지금 오랜만에 오전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말 아침입니다. 뭐 아침이라고 하기도 지금 11시예요. 아니 어제 한 3시쯤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 궁금해가지고 아, 켜서 한 2화 정도는 그래도 또 뭐 조금의 재미와 조금의 고통을 느껴가며 봤는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네. 네. 목소리 언젠가 곧 돌아오겠죠? 네. 네, 말 많이 하다 보면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한 주 또 쉬어가면서 뭔 책을 읽었냐? 그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저희가? 예, 말씀드렸죠. 네. 그 긴 책 읽었습니다.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 15화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주혜 작가님, 요새 갑자기 이제 관심이 확 떴죠? 네. 그 수상과 함께 2024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1987년에 태어나서 9살에 이민을 가가지고 그대로 쭉 미국에서 산 재미교포 작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자체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강해서 쭉 한국어를 공부하고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대부분의 설명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따왔는데 되게 한국말을 잘한다고 그게 되게 특징인 것처럼 DJ가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실 주해면은 쉬운 이름도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이름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영어 이름도 안 짓고. 이 우주의 지혜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았다고 하고요. 지금은 밤새들의 도시라는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을 검토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영어로는 출간이 된 작품이니까 원서로 나 읽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김주혜 작가에게 관심이 간다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는 한 2025년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그 인터뷰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작은 땅의 야수들, 긴 책입니다.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역시 재미교포 작가이니까 14개국으로 번역이 출간되면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프롤로그에 나오는 설산 그리고 호랑이 씬 있잖아요. 가장 책을 펼치면 먼저 보게 되는 그 씬. 작가가 실제로 어느 날 눈 덮인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데 정말로 갑자기 왠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이미지가 환영인 것처럼 머릿속에 그냥 확 들어왔다고 해요. 환영은 맞겠죠. 환영일 텐데 그 길로 이 대단한 영감이다. 그 길로 바로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적 같은 경험 때문인지 이 책의 수익금 일부와 상금 전액을 이 호랑이와 표범 보전에 기부하고 있다고 한국 시베리아 호랑이와 표범 보전에 기부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작은 땅의 야수들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플롯은 1918년서부터 프롤로그가 아마 18년이었을 테니까 17년이었나? 아무튼 1910년대 이 일제강점기 시작하면서부터 해방되고 1945년 해방되고 1964년 이게 아마 프롤로그인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 격동의 시대를 아픔의 시대를 산 몇몇의 인물들을 아마 주인공은 그래도 오키인 것으로 그쵸.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추느냐 오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래. 등장인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들을 기준으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오키를 기준으로 오키 그리고 오키의 친구인 연화 그리고 오키의 언니인 월향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경성으로 이렇게 넘어온 기생 3인방인데
어린 시절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 밑으로 들어가게 된 오키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갑 친구가 연화고요. 그곳에 먼저 있어서 그곳에 살짝 뭐랄까 네임 가장 가장 떡잎부른 그쵸. 떡잎부른 대장 같은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던 월향 이렇게 언니입니다. 기생으로서의 수업을 시작했다가 이들의 이제 그 가장 그 보호자이기도 했던 이 은실이 경성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촌 동생 다니에게 이 셋을 좀 데려가 달라. 또 이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어디 뭐 쉽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본군에게 온갖 모욕을 당해가면서 사는 것이 뭐 경성이라고 뭐 나을 건 없지만 어쨌건 이 셋을 부탁하면서 무대가 이제 경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정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정호는 이제 오키랑 비슷한 연배, 비슷한 나이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들이 경성에 모이는 것이 그쵸. 일부 메인 스토리가 네, 일부 메인 스토리죠. 일부 이들이 경성에 모이는 것이 한 10대 초반, 10대 후반 이 정도 이들이 10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정호는 누구냐? 평안도에서 가족들을 떠나 경성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혈혈단신으로 경성에 입성해서 가진 것이 하나 없으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옷가락지 하나랑 담뱃갑, 웬모를, 출처모를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유품으로 생각한 그거 2개 들고 혈혈단신 경성에 입성했으나 당연히 가진 게 없어서 다리 및 거지 그룹에 들어가 대장 노릇을 또 싸움을 또 잘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로 이 프롤로그에서 나온 호랑이 사냥꾼 이기 때문에 대장 노릇을 하면서 경성살이에 적응을 합니다. 어느 날 거리에 나가보니 홍보 행사 때문에 거리를 행진하던 기생들을 보게 되고 그 중에 오키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 오키와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게 서로 너무 고맙고 의지가 되는 친구인 것은 확신하나 뭔가 이성적인 관계까지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보호자였죠. 다니에게 제지를 받아서 어울리지 말라. 어울렸다가는 뭐 밥도 잠도 없어 뭐 해가지고 연이 끊겼다가 나중에 한 이분인가요? 성인이 되고 20대 때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의 남주 정도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프롤로그에 나왔던 사냥꾼의 아들이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설명이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20대 때 다시 재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오키는 이한철이라는 자전거 인력거 일꾼을 사랑하게 된 뒤라 또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이후 3, 40대까지 이래저래 얽히긴 하지만 결국 정을 떼고 독립운동에 전념을 했고 그리고 이 소설이 끝남과 동시에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한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키의 기생집 전용 인력거꾼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키의 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고군분투하다가 인력거를 중심으로 자전거 업체를 운영하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곳에서 점점 승승장구해서 사장인 성수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보이지도 않던 자동차에 대해 꿈을 꾸고 자전거를 공부할 수 있다면 자동차도 뭐 내가 좀 다룰 수 있지 않겠나. 결국은 대한민국 땅은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지겠나? 이것을 사업수단으로 좀 삼아야겠다. 꿈을 두고 결국 성공해내서 이 소설의 말미에는 대한민국 제일 가는 재벌집 회장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고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여친을 차버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그런 캐릭터. 뭐 그렇게 또 평면적이지만은 않지만 또 너무 긴 스토리니까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서부터 성인으로 나오는 2 인물이 있습니다. 명보와 성수. 명보부터 처음에는 평화적인 독립운동의 뜻을 두었으나 3.1운동 이후 이 책이 되게 3.1운동이 빨리 나오죠. 일부가 거의 시작하자마자 1919년이 배경이 되면서 3.1운동이 빨리 나오고 그 이후로 쭉쭉 시간을 녹여가는데 3.1운동 이후에 옥고를 치르면서 이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난 무장운동 노선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뜻을 먹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노선을 탄 명보이기 때문에 또 역시 해방이 됨과 동시에 말로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수, 귀족 출신으로 일본 유학까지 거치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과 또 일본인들과의 이 유탁 관계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사업체를 늘려갔으나 둘 다 아까 이 명보와
동시에 둘 다 이 오키의 보호자였던 다니, 제가 또 설명을 그렇게 드리진 않았는데 이 다니와 묘한 관계가 있었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그녀에게 또 거절의 말을 밝힐 수가 없어서 잠깐 3.1운동의 인쇄물을 도왔다가 그 이후로는 그냥 정말 자기 사업에 전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야마다 겐조입니다. 일본인 군인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프롤로그서부터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프롤로그에서 설산에서 이 야마다 소자가 이끄는 군대가 설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곳에서 정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인연으로 범상치 않음을 알아본 야마다 겐조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담뱃값을 선물로 주고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내밀어라. 그 인연으로 그것을 물려받았던 정호가 나중에 잡혀왔을 때 독립운동하다가 야마다 겐조에게서 그것을 보여주고 알아본 그 인연으로 정호가 또 풀려나게 되고 하지만 또 말년에는 그것 때문에 또 누명을 쓰기도 하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야마다 겐조.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서로 다 한 번씩은 만나면서 엄청 얽히고 설켜 있는 그렇게 이 많은 인물들이 1910년대서부터 1964년까지 살아내는 이런 대서사시 혹은 대하 드라마인 소설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오늘의 책 작은 땅의 야수들을 읽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얘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시간입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말아야 네. 하는 이유는요? 수진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챈들러 씨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 정말 대서사시거든요. 한 50페이지,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진짜 이 소설은 어떤 개인과 시대의 이야기가 아주 거대한 서사 속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치 그 잘 만든 한 편의 대작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듯한 아주 스펙타클한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물과 인간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은 아주 단숨에 빠져들게 되는 작품입니다. 왜 이 책이 상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분량이 612페이지입니다. 겁나 깁니다. 근데 또 그냥 612페이지가 아니고 수많은 인물의 어떤 긴 서사와 그리고 굉장히 표현력이 풍부한 문장이 꽉꽉 들어찬 612페이지여서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고 싶어도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대각선 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읽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마라를 하겠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밀한 디테일과 아주 탄탄한 문장력이 돋보이는 작품인데 작가가 이 책을 쓸 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료조사랑 연구를 좀 빡세게 해서 그 시대의 디테일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또 번역도 되게 잘했거든요. 이게 영어로 먼저 출판됐는데 거의 저는 한국 작가가 물론 뭐 아이덴티티는 한국 작가긴 하지만 재미교포잖아요. 그 한국의 산 시간보다 이제 미국의 산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것 치고는 문장의 흐름이 매우 유려합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듯한 어떤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결말이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턱턱 막히는 고구마 결말을 선사하는데요. 정의롭게 산 사람들은 모두 고초를 겪고 동지를 배반하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해 행동하던 사람들은 말년에도 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비록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혹하지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열받는 결과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예. 새삼 느끼기가 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오히려 애국심 떨어지는 묘한 이 아이러니. 네, 그렇죠. 이런 뭐랄까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
이렇다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연 정의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거기까지. 네,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현타가 옵니다, 한마디로. 예. 네, 마지막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독서 후에도 여운이 아주 강렬하게 남습니다. 이게 잘 만든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끝나면은 아쉬움이 많이 먼저 남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진짜 이런 장면들, 뭐 3.1 운동 사진들, 그때 앞에서 이렇게 기생들이 이렇게 태극기 들고 흔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 책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 머릿속에 남는 어떤 묵직한 감동, 그리고 여운이 오래 남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독서가 끝나고도 머릿속에 약간 잔상이 남아요. 여운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제목이 작은 땅의 야수들임을 고려하면 독립을 위해 맹렬히 싸우는 인물은 한 명뿐이고 결국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대의 경랑 속에 휩쓸리는 한 개인인 기생 오키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멋진 제목이 과연 이 이야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룬 대서사시라고 얘기하지만 어딘가 싱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자, 챈델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챈들러는 수진 씨의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에 가장 많이 공감을 합니다. 뭐 가장 간략하게 저도 이제 좀 두 갈씩으로 얘기하는 법을 배워서 요약부터 해보자면 이 방대한 볼륨이 주는 무게감과 감동과 숭고함이 있긴 있지만 묘하게 그냥 평범한데? 이런 느낌. 예. 저도 아마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프롤로그서부터 제목을 읽고 이 작은 땅의 야수들 제목을 읽고 프롤로그를 보면은 이 강렬한 이미지, 설산에 발자국을 쫓는 사냥꾼, 결국엔 발견해낸 어느 작은 호랑이, 새끼 호랑이, 그것을 살려준 사냥꾼은 나중에 마치 정말 그것의 어미인 것 같은 커다란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고 일본인을 그 호랑이로부터 구해주고 그 호랑이는 총알을 한 대 맞고 뭐 조금의 피해도 없는 것 마냥 또 도망을 가고 이 너무나 이 모든 것이 설산에서 벌어진 이 강렬한 이미지까지 읽고 나니까 이 소설은 진짜 앞으로 남은 600페이지를 나에게 얼마나 강렬한 걸 선물하려고 프롤로그서부터 이러면서 제목이 작은 땅의 야수들이냐. 오히려 거기서는 살짝 숨이 막혔거든요.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러면서. 근데 읽다 보니까 일단 너무 쉽게 잘 읽힙니다. 그냥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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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 또 이 핸드폰으로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를 핸드폰 이 작은 화면으로 전자책으로 읽는데 그냥 슥슥슥 넘어갑니다. 그만큼 정말 번역을 칭찬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진짜 자료조사하기 전에는 한국말로 써진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쉽게 넘어가다 보는데 가끔 의아한 거예요. 뭐지? 너무 별 내용 없는걸?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다기에는 또 우리의 선조들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은 또 죄송하지만 별 내용이죠. 시작서부터 3.1운동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별 내용이 아닌 게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래서 그것도 좀 놀랐어요. 시작부터 3.1운동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앞으로 또 나한테 어떤 내용을 보여주려나. 전 계속 그 야수들의 이 강렬함이 나오는 수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강렬함이 나오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정말 이 각각의 인생들은 강렬하게 그 시대를 통과하겠으나 또 읽다 보니 뭐랄까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이 시대가 시대고 배경이 배경이니까 그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 영화 이 조진웅 씨 나온 전지현 씨 나온 암살. 또 우리나라가 그 시대 그 영화로 만들면 강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꽉꽉 차 있는 볼륨과 쾅쾅 터지는 폭탄과 이 애국심을 자아내는 이 찐한 스토리 그리고 슬픔, 비극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개개인의 감정, 오키가 누구를 좋아했다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뭐 이러고 뭔가 너무 그런 미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읽다가 보니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없는걸? 읽는 감정은 너무 좋았으나 읽고 나서 뭔가 참 남은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 이 볼륨을 넓게 가져가다 보니 오히려 엣지가 없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점들을 주목하면서 읽게 됐는데 이 허리 부분을 근데 결국 이 1964년까지 이 600페이지를 쭉 통과하고 나니까 이 볼륨이 주는 게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오키를 제가 지금 10대 10대도 아니지 어릴 때부터 오키의 말년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고 정호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새 진짜 이 볼륨이 주는 무게감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뭔가 스스로 엣지 없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마지막에 와서는 뭔지 모를 이 그냥 울렁거림?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좀 뭔가를 시간을 잘 녹일 줄 아는 작가다. 정말 이 정도면 그래. 대하 드라마라고는 할 수 있어. 뭐 큰 에피소드가 혹은 그냥 그런 건 엣지는 없어도 뭐 이렇게 일장일단을 느껴가면서 읽었던 독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그런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그 엄청나게 많은 인물, 그리고 그 인물들이 굉장히 다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방대한 서사에 비해서 이야기 자체가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새롭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렬함에 있어서도 이야기 자체의 강렬함은 좀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독립운동이라든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파친코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지만 내가 모르는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었던 반면에 여기에 있던 이야기들은 비교적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엄청 강렬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훌륭한 소설임은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뭔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체 자체가 누구의 역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을 쓴 원 작가의 어떤 솜씨인지 아니면 이 번역가가 정말 초월 번역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한국어로 쓰였다고 생각할 만큼 문장이 굉장히 유려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문장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광펜을 정말 많이 그으면서 읽었는데 아무튼 간에 즐긴 독서이기는 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다. 네. 로메스 정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오래 읽은 책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로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24년 1월 3일인가에 저희가 아버지 해방일지를 올렸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한 3월 달쯤인가요? 그때 고래를 올렸는데 아버지 해방일지 고래 그리고 이번에 그 작은 이거다. 땅의 야수들 이렇게 꼽았습니다. 세 권의 느낌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어떤 대서사시 그리고 한국적인 것 되게 좋아하네요. 예, 저도 모르는 제 취향을 알게 돼버린 이번 독서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읽기에 상당히 버거운 긴 분량이라서 저희가 2주를 할애했죠.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좀 아쉬운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줄어드는 게 아쉬운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냐면은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무한 리필을 급으로 나오는 데죠.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좋긴 한데 속으로는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뷔페 가면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근데 막상 다 먹고 나니까 좀 이게 빈 접시가 아쉬운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고
또 한 챕터, 이게 챕터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아, 다음 장은 좀 가볍겠지. 가볍겠지 했는데, 이제 다음 장도 뭐 거의 뭐 대하 드라마고, 항상. 그래서 거의 그런 드라마 한 편을 매일 정주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참고로 그 역대급 한국 뭐 레전드 드라마 이런 거 다 몰아봤을 것 같아요. 음. 그 처음에 그 설산에서 호랑이 사냥하는 장면은 그 최민식 아저씨가 나온 그 대호라는 대호? 영화가 있죠. 예. 음. 그거를 보고 다음날 조깅을 하다가 호랑이가 떠오른 게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미스터 선샤인도 생각이 났고 뭐 그거 야인 보셨나요? 시대 다 봤죠 저는. 아니, 이 시대의 한국물, 아니, 이 시대의 한국물이 아니라, 한국 이 시대의 이 역사물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제가 딱 이 야인 시대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냥 이 그 경성이라고 이때, 예, 경성의 얘기되는, 시기, 예, 경성 시대. 그래서 뭐 야인 시대 생각났고 아까 말씀하신 파친코도 생각이 났고 또 뭐 거기에 이런저런 뭐 사극 영화들 아까 암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의 총집합 이런 거를 다 섭렵했을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데 이게 제가 뭐 어떤 감독이나 된 것처럼 이 주인공들의 얼굴을 막 웃기는 뭐 이 배우 뭐 정호는 이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을 몰아보기로 완주한 듯한 느낌의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가 원래 한 편 끝나면은 이렇게 허전하지 않나요? 뭔가 허탈한 감정도 들고 또 그쵸. 여운이 남는데 책을 덮고 나서도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책의 징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앞으로도 살면서 되게 좋았던 책으로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책을 읽게 된 게 되게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또 번역 얘기를 했잖아요. 이 네. 번역가는 이 김주혜 작가랑 서로 평생 콤비로 일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렇게 유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아 잠깐만 이 작가 미국 재미교포라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썼지? 그 정도로 이렇게 문장이 찰지고 매끄러운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외국인이 쓴 글 느낌이 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찐 한국 소설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랑 번역가는 둘이서 같이 항상 일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일을 할 거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대박일 텐데 왜 아직 안 만들었을까? 지금 뭐 사전 작업 중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그 수진 씨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정리하자면은 되게 익숙한 뭐 여러 작품들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시감은 있어서 이게 내용이 새롭다거나 뭐 신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당시의 인물들과 또 감정을 되게 유려한 문체로 담아낸 게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 제가 형광펜을 해놓은 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북으로 읽어가지고 5%쯤에 있는 32p거든요. 근데 뭉툭하게 그루터기만 남은 초가 조용히 깜빡이며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작고 얌전한 불빛은 마치 두꺼운 겨울 소미불같이 그들 모두를 뒤덮어 보호해주고 있는 이 깜깜한 어둠에 맞설 뜻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스토너에서 로맨스 정님이 이런 표현을 너무 싫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촛불이 약했다. 한마디면 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캄캄한 길게 이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힘들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어가지고 이 장르 보정 받은 느낌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버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 약하면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되게 지루해질 수 있는데 이야기의 힘이 좋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묘사 자체는 커다란 어떤
지루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예. 오히려 이런 큰 힘 있는 서사와 저희가 배경 지식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수록 저희가 구체화 시키기 좋은데 어떤 그 흐르는 강물처럼 저는 어디 미국의 어디 정글 같은 곳에서 그 막 그 오두막 이런 거는 잘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짜증이 났던 게 아닌가 그런 그러면 생각도 드네요. 분량은 좀 줄였어야 된다. 사실 줄일 여지는 많아 그쵸? 보이거든요. 아, 상당히 많죠. 그렇죠. 아니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월향 얘기 나올 때 중간에 그래서 이건 또 따로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모든 주인공들에게 분량을 또 애정이 있겠죠. 당연히 내가 창조해낸 캐릭터 그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서 가려는 어떤 이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 중간에 보면 월향이 또 그 뭐지 나중에는 결국 취업을 합니다. 비서 애초에 대사관에 그쵸. 이 모든 일의 시작 자체가 그 월향에게는 어떤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오키와 연화 같은 태클을 타지 않고 딸을 잘 돌보면서 살다가 결국엔 뭐 이 대사관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그냥 스토리를 위한 스토리 같은 느낌?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일할 사람 여기서 뭐 일할 사람 없습니까를 대화를 하는 두 미국인을 갑자기 챕터를 보여주더니 뭐 마침 또 그 자리에 그녀가 왔다 가고 그것을 본 뭐 부영사가 뭐 저 사람은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또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냥 그 과정이 어머니라기엔 너무 젊어 보이던데 부영사는 속내를 감출 생각도 없이 눈썹을 한껏 채울렸다. 영어도 꽤 하고 혹시 기혼 여성이 영사관에 취직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려나요?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것까지 또 갑자기 또 짚고 넘어간다고? 일단 설정도 조금 자기적인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예를 들면 한철이 제가 말씀드렸던 한철이 취직한다는 그 자전거 회사는 이 성순의 회사고 성수와 명보도 당연히 연이 있고 이들은 또 단위를 한 번씩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정화도 이어지고 정화는 또 누구랑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얽히고 얽혀서 서로의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하는 것이 어떠한 큰 볼륨으로 다가와서 좋았던 점도 있었으나 뭔가 정말 자기적인 세팅이라고 느꼈던 것도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늘어난 분량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특히 연화나 오키가 뭐 공연하는 장면, 뭐 극장에서 뭘 했다더라. 근데 그런 것도 굳이 이제 스토리 진행에는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려내는 거를 왜 이렇게 절제를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쓰다 보니까 애정이 가는 것 그쵸, 같기도 애정이 하고. 가서 분명히 오늘은 오키 쓰는 날 해서 오키 써주고 오늘은 뭐 연화 쓰는 날, 그 연화 얘기 좀 써주고 그렇게 뭔가 바퀴를 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자연스레 늘어난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인물이 정말 많은데 그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독자로서 읽으면서 다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설명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일본 순사마저도 일본 순사의 입장마저도 철저하게 대변을 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조선을 이 식민지화하는 본인들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 합리화 이런 것들마저 너무 잘 써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가 가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가. 네. 그래서 약간 보통의 소설이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두 명의 서사만 집중해서 서술을 하고 그 메인 서사의 전개에 필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만 조금씩 곁들이는 정도인데 이거는 한 동시에 막 레인에서 막 수영 출발하듯이 막 미친 듯이 자유형을 하는 한 7개 레인을 막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감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면 정말 이 챕터를 넘나드는 단락 구분을 넘나드는 이 장면 전환이 좀 어지러울 법도 한데 또 그런 건 없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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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목 얘기도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수진 씨의 지적과 저의 공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맨스 정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애초에 이 제목이 주는 어떤 이 뭐랄까 임팩트도 있는 소설이잖아요. 네, 한번 들으면 또 잊혀질 수 없는 그냥 그래도 그렇죠.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자, 제목 로맨스 정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작은 땅 야수들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호랑이 사냥 얘기 나오니까 와 이거 호랑이 사냥꾼 얘기인가 보다 어, 이렇게 생각해서 뭐 작은 땅 이 나라가 작은 땅인가 싶긴 했지만 이런 호랑이들의 어떤 고군분투기인가 호랑이 사냥꾼과의 그런 저는 아예 배경 지식이 없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거 100% 호랑이구나 그래서 아 이거 사냥꾼이랑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이 작은 땅 야수들이 이 당시에 뭐 미국인이잖아요 작가가 우리나라 코리아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 미국 하나 주만도 못한데 작은 땅이고 거기에 이 시대의 그 야수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각자만의 그런 뭐 단위도 뭐 3.1 운동 나가고 뭐 정오도 뭐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야수들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각자만의 경성 안에 있는 일본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결국에는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들 한 가닥씩은 하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은 땅의 야수들로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만족하는 들었습니다. 제목? 아,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은 뭐 차라리 뭐 야수들 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작은 땅이 아쉽다. 우리나라 얼마나 큰데. 철저히 양키적인. 그렇죠.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없이 작은 땅이지만 우리나라 국토종주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수진 씨는 제목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들은? 아,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야수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 저항하는 이야기가 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읽었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메인 이야기는 결국에는 독립운동에 자금을 좀 대주기는 하지만 결국에 개인의 어떤 그렇죠. 인생 이야기가 시대의 경랑 속에서 이제 그냥 발부동치는 개인의 이야기가 메인이어서 이게 과연 이 제목에 부합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파트가 있어요. 뭐 조선의 특산품은 조선에는 정말 다양한 야수들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뭐 호랑이뿐만 아니고 이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8가지가 나열되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뭐 도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뭐 표범, 호랑이, 뭐 이리, 여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야수가 호랑이만은 아니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의 그 기계를 이야기하는 호랑이는 명보였나요? 그 독립운동 하시는 네, 명보, 그분이? 이명보. 네, 그분이고 나머지는 뭐 이리는 되게 대표적으로 전래동화에서 비열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아, 네, 이리떼 이렇게 그래서 그쵸. 네,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되게 남을 배신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이속을 챙기는 인물로서 그려지는 인간들조차도 그 야수들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야말로 동물 철권처럼. 네, 근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호랑이는 멸종하고 작은 동물들은 그치. 살아남았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야말로 네. 정말 애니멀의 네. 모든 것을 다 빗댈 수 있다. 네, 그래서 강한 것만이 꼭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야수들이라고 하고 또 왠지 이 표지에 있는 뭔가 이 네. 호랑이 가죽 같은 느낌을 보고 프롤로그까지 보면 야수는 네. 그냥 호랑이 이러면서 살짝 또 국뽕 차오르면서 그치 막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네. 살짝 빌런마저도
정말 다채로운 야수들의 총집합. 이 네. 작은 땅에서 바글바글. 네, 거기서 야수람, 또 네, 야수라면은 뭐 부엉이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네, 육식하면 다 야수지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오, 정말 좋은. 그런가요? 그러네요. 제대로 찾은 그러네요. 것 같은가요? 눈물의 빗대미.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 제목이. 네. 딱 수진 씨랑 같은 이유로 너무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수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정호마저도 결국엔 그냥 사람으로서 인정받았으니까, 명보에게.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대해주고, 음,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감화돼서 결국 뭔지도 몰랐던 나 하나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니까, 그것도 사실 야수성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뭔가 이 금사빠와 살짝 좀 그런 것들을 총집한 이 오키나 네. 연화의 맞아요. 이야기를 볼 때도 살짝 조금 야 진짜 그냥 인간이네 뭐 맞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수가 아니라 좀 더 인간이 부각되는 제목을 지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방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더 간지나는 게 있잖아요. 멋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제목이 또 그렇게 네. 와닿았을 때 그런 엣지가 또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 하나씩 꼽아볼까요? 유독 좀 좀 많죠. 네. 캐릭터도 많고 인상 깊이 남기는 씬들도 많으니까. 저는 명보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보가 집에 그 정우랑 이 미꾸라지를 집에 초대인가요? 약속을 잡아가지고 집 불러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할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정우가 자기는 정말 개같이 고생을 했다.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네, 하는 부자가 주장이죠. 되고 싶고 나는 뭐 독립운동이고 나발이고 관심 하나도 없다. 나 하나 잘 먹고 살고 싶고 뭐 독립운동 돈 많아서 지금 그렇게 대의명분 찾는 거 아니냐. 선생님 같은 분들이나 돈 많으니까 그런 거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저항을 하는데 이 명보라는 인물이 정호를 감화시키는 이 과정이 너무 납득이 가는 거예요. 너무 정중하고 너무 낭만적인 사람이어서 나 같아도 진짜 충성했겠다. 이게 평생 받아오지 못한 존중을 이 정호라는 인물에게 선사하면서 막 글도 가르쳐 주잖아요. 한글도 그쵸. 가르쳐 주고. 예, 이름 쓰는 것도 알려주고. 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본인도 이미 감격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도 안 흘리는 눈물을 훔치는 이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스윗한 공산주의자의 느낌이랄까요. 원래 그 사회학 그 신들로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분들 말씀 네.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스윗한 공산주의자들 어쨌든 이런 감화시키려는 그런 거를 정말 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면모가 전 이명보에서 보여가지고. 근데 진짜 이 시대에는 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공산주의의 어떤 단적인 면모를 이제 보지 못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쵸. 공산주의에 감화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반대쪽에 섰을 것 같고 공산주의는 오히려 되게 인간을 사랑하고 오히려 되게 인간의 어떤 인본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주장했을 법한 이론인데 그런 체제인데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명보에게서. 네. 이름도 어떻게 명보야. 그렇죠. 뭔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성수랑 이름 바꿨으면 이 정도 느낌 안 났을 것 같아. 맞아요. 네. 미음, 비읍 이쪽이고 이 성수 쪽이 시읒 이런 느낌. 근데 이런 이름의 말맛을 또 어떻게 아셨을까, 이 작가분은? 아니 작가는 영어로 썼죠. 네. 이름을. 근데 그래서 오키는 명보라고. 원래 뭐 제이드였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그 역자의 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연화? 연화는 그 연꽃이잖아요. 로투스. 네, 로투스라고 하고. 아, 그랬군요. 저는 네, 뭐 명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 있었대요. 정호. 정호가 그냥 정호였대요. 아. 그래서 막 뭐 이 다른 인물들은 다 뭔가 그런 식으로 뭐 작가가 나름의 또 번역을 해서 이제 네. 영어 이름을 지어준 반면 정호만큼은 그냥 완전 한국식으로 정호 해서 그것을 임팩트 있게 해준 것이 뭐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글을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데 명보는 또 모르겠네요. 정호는 그게 한자잖아요. 그쵸. 호랑이의 호일 것이고. 네. 그 뜻이 이 책 안에 나오지 않나요? 의로울 정에 호랑이 호. 누르운 네. 호랑이. 맞아, 네, 맞아. 그 씬 설명하면서 해주죠. 맞아. 그래서 그 나의 문장을 이름은 그거야. 뭐 두 아들에게 설명했다. 네, 의로울 정의 그거- 범호자. 네.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하면 안 됐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저스티스 타이거 이럴 수 없잖아요. JT라고 해. 뭐 이럴 수도 없고. J stand for T is 네. tiger 이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키가 제이드인 건 너무 신기해서 제이드가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느낌이길래 어떤 느낌의 이름이길래 오키가 제이드가 됐을까? 한국인에게 오키는 듣자마자 오키잖아요. 그렇죠. 이 아, 예. 수많은 이 미디어물로 접한 결과 그쵸. 오키는 듣자마자 오키고 이 많은 이 기생 이름의 특징 뭔가 월 들어가고 향, 월, 향, 뭐 연, 화, 꽃 뭐 이런 식. 그래서 번역가가 그 이름들을 한번 다시 지어봐 달라. 번역 이름까지도 그렇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쁘면서도 심사숙고해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번역가가. 챈들러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요? 저는 진짜 오키였습니다. 오키. 아니 살짝 좀 나쁜 의미로. 아니 주인공이긴 뭐 사람이 다 그렇죠. 나라고 아닌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오키 이름 달고 주인공급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철한테 갔다가 정호한테 갔다가 또 정호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정말 그냥 진짜 그저 인간일 뿐이다. 주인공이 거기서 그게 주는 충격이랄까? 의외랄까? 그게 진짜 좀 셌어요, 저는. 한철한테 계속 그렇게 휘둘리는 거 하며 그 와중에 또 정호랑은 또 썸도 타는데 네. 그것마저도 뭔가 좋았던 것 같다가 뭔가 정호가 나 뭐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에 가 상해에 가라고 했을 때 하다가 갑자기 뭔가 둘이 갑자기 정호가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낙관하게 되면서 가지 말까? 가지 말래라고 하니까 아니야 가 어떻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뭔가 묘하게 짜치면서도 네. 그 짜침을 또 욕할 수는 없고. 그쵸. 하지만 분명 짜친 건 맞는데. 뭔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경성 시대극에 나왔던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이 괴를 하는, 뭔가 진짜 묘했습니다. 이 금사빠이자 살짝 어느 정도 남미세의 이. 네. 근데 이 오키가 줏대가 있었으면은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지구지순했거나 이랬으면. 네. 그렇죠. 줏대가 있었으면은 그 이야기 자체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엮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호랑 어렸을 때 만난 장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요즘의 말로 하면은 대가리 꽃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면이 있고 사람을 잘 믿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 오키를 결국에 나중에 오키가 팽당하는 걸 보면은 진짜 진한 현타가 오거든요. 이 나쁜 놈들. 오키가, 이러면서 네, 진짜 이 남자들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이 믿을 놈 하나 없는 놈들. 이 의리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기생이라서 너랑 결혼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철이가 유독 진짜 찌질하게 나오죠. 그쵸. 네. 느낌이. 그리고 한철이가 아니어도 하남자. 정호도 하남자예요. 정호도 결국에 막 얘기하다가 오키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잘해왔는데 아니요 심지어 오키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 날 자기 혼자 막 그렇게 혼자 노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고백하고 안 받아주니까 막 오키네 집에서 막 벽장에 유리 깨고 막 맞아요. 나 깽판 치잖아요. 네, 네. 깽판 치고 네, 뭐 이불에 주먹질하고. 네, 그러니까 그 씬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네. 그들도 아 그래 가장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우면서도 사실 보잘것없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쾅쾅 주먹으로 내리치는 이 분을 못 사귀는 이 모습이 그것도 이제 애인 여자 때문에 그냥 그 갭이 참 그 점에서는 그런 점들을 읽을 수 있는 그 점이 오히려 정말 차별화가 되는 지점인 것 같고 많은 이 네. 역사물과는 다르게 근데 제일 슬픈 거는 이 오키랑 연인 관계에 가까웠던 로맨스에 가까웠던 남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마음을 속이고 오키에게 무언가를 취하고자 이렇게 막 돈을 보고서 접근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변하긴 했지만 결국에 진심이었다는 게 진짜 빡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변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보면서 너무 열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로맨스 정은 그러면 누구에게? 저는 다니랑 성수. 그러니까 다니는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니 가상 캐스팅 누구 했어요? 저는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에도 잠깐 나오시는 분인데 잠깐 나와요? 예, 이 고해순으로 나온 박아인이라는 배우인데 박아인. 예, 저 이분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다니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다니의 그런 멋있는 모먼트들 그 애들 지키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권번 뭐 행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뭐 독립운동 자금도 모아주고 하면서도 되게 어떤 사랑을 평생 받고 싶어 하고 뭐 이런 되게 입체적인 인물 클리셰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성수는 제가 일제강점기를 한번 살아본다면은 딱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돈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어쨌든 조금 독립운동은 하고 싶은데 일본인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몰래 살짝 하면서 또 일본인들이랑도 잘 지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되게 용기 있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어디 쉽나요? 진짜. 그쵸. 그렇게 목숨 내놓고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인쇄소 하나 갖고 있으니까 태극기 한 몇 장 찍어주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몰래 좀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사실 공감이 많이 됐던 캐릭터고 나머지는 뭐 인상 깊지 않았던 건 아닌데 너무 캐릭터 같았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이 오키나 뭐 정호나 한철이나 뭔가 당시 캐릭터들 느낌이 좀 강해서 명보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좀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던 두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소설 속 이 격동의 시기 제가 참 좋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경성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으세요? 그럼 내가 누구로 태어났느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그쵸, 귀족 어디, 집안의 그쵸. 이 자제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뭐 내가 인력거를 모느냐. 인력거를 모는 것이 좀 근데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소설 속에서. 일단 제가 정말 거의 봐본 적이 없는 것이고 어땠을까? 이곳을 마치 내 발로 그냥 경성 시내를 누비는 뭔가 연락책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예, 인테리어 하나 보네요. 또 저 인간 비싸네. 짜증나네. 왜 꼭 주말에 할까?
얼마 전에 저 집이랑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 아니, 저희 집 앞에다가 2층 위인데, 아, 2층 위에요? 네, 지금 2층 저게? 위인데, 제가 너무 열받았던 게, 집에 퇴근하고 10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저희 집 앞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간 거예요. 2층이나 헐. 아래에다가. 아니, 근데 전화를 했어요. 네, 이거를 왜 2층이나 아래에다 버리고 가셨냐. 그랬더니 내일 치운대요. 아니, 치우는 거고 나발이고, 그렇지. 왜 뒀냐. 2층이나 아래에 내려와서 굳이 남의 집 앞에다가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게 맞냐. 지금 와서 치우라고 막 제가 개지랄을 한번. 그랬더니 지금 와서 치우던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새벽에 와서, 새벽에 열어보니까 없어졌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 사람들이 협조가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이 수진 씨의 야수성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제가 아마 독립운동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거 생각. 수진 씨는 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 아니, 씨발, 이게 맞아? 이러면서. 네. 네. 그러고 이제 현타 왔겠죠. 나는 폭탄으로 주소. 권총은 답답하오. 아, 근데 그 장면은 지금 상상해도 좀 쉽지 않은 건 그런 거죠. 다리 밑, 이 거지촌, 판자촌. 다리 밑에서 얼기고 설기고 야외 취침. 또 그거잖아요. 이 다리 밑에 거의 뭐 누군가는 빨래하고 누군가는 오물 뿌리고 그렇죠. 딱 그려지는 그냥 그 씬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지 왕초. 네, 거지 왕초. 또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걸 하느니 어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저는 어떤 되게 평범한 뭐 그런 양복집이나 어떤 그런 소상공인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는. 예, 자영업을 하면서 일본군한테 꼬박꼬박 돈 잘 내면서 그치. 삶을 그리고 또 영위하지 않았을까. 한국인 깡패기도 뜯기고 네, 그런 정호나 미꾸라지한테 돈도 뜯기면서 속상해서 이제 한 나발 불고. 예, 그렇게 진짜 저는 그렇게 막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막 그렇게 멋있게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수진 씨밖에 없습니다. 그쵸. 분명히 어디 장군 하나 하셨을 것 같은데. 만주에서 놓으셨을 분이에요. 만주. 예, 기계가 있죠. 이런 식의 저는 로맨스전과 다르게 이 시대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경성 분위기가 주는 맛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 뭔가 저는 제 손이 가는 장르는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개쩐다 하면은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본 것들이 뭐 야인시대, 도둑들, 계속 도둑들이래. 그 암살. 심지어 저는 미스터 션샤인을 안 봤습니다. 명작입니다. 정말. 그 명작을. 네. 아니, 너무 명작임을 알고 있고, 종종 뜨는 쇼츠를 볼 때마다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를 휘감는데. 근데 그런 거죠, 저는. 역사가 스포다 이런 느낌으로, 야, 이거 보는 건 진짜 내가 너무 감정 소모가 클 것 같다. 이것마저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후손으로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유들로 사실 그래서 이 책도 들어가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읽으면서 내가 너무 어떤 비극적인 감정에 혹은 속상함에 휩싸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생각나는 것들은 암살. 근데 또 너무 본 것들은 여기저기 또 한국인이라면 또 너무 익숙한 장르니까. 그렇죠. 생각나는 장면, 바로바로 연상되는 장면들이 있죠. 뭔가 명월관 하면 왠지 그냥 그 그림 떠오르고. 그렇죠. 그 앞에 이렇게 전차 지나가면서 중절모 쓴 정호. 공유 나오고 이중첩자 얘기하고 막 밀정. 비두. 밀정. 밀정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조건 야인시대. 제 최애 드라마. 야인시대랑 뭐 요즘에 또 많이 나오죠. 정년이도 딱 그때 시대고.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은 전 초반이죠. 사실 여기가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죽은 시점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책은 뭐 고종 태왕제가 뭐 승하하셨다, 붕어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작하는데 미스터 선샤인은 그 전사거든요. 고종 황제도 살아 있고
딱 그 처음 그 이제 먹으러 을사조약 들어오는 그렇죠. 뭐 먹으러 이완용 들어오는 있고 막 이때 시대니까. 그래서 뭐 미스터 선샤인은 아주 조금 생각났고 주 메인 시대인 그 야인 시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죠. 구마적 그렇죠. 딱 그 경성 그때 분위기. 경성바닥을 주름 잡는 그렇죠. 깡패들의 이야기. 예. 그쵸. 게다가 그게 나중에 또 이 정치적으로 흘러가면서 정치물이 되면서 또 그 흐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6.25도 나오고 뭐 어, 공산주의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수진 씨도 이 시대극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시대물을? 아, 저는 잘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음. 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를, 막 미스터 선샤인도 보긴 했는데, 정말 조금 해가지고, 부분 모여서 전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를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들이라든지, 등장인물이 그 고초를 겪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죠. 그게 네, 또 쉽지 네. 않죠. 감정 소모가 너무 많이 돼서 그럼,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또 몇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끝의 장면? 아니면 오히려 초반에 이 장면? 뭐 팔 잘리고 이러는 장면도 진짜 음.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이 오키나 다니가 결국에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가장 그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네. 주변 사람에게? 네네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게, 진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역사적인 네. 고초보다도 예, 역사적인 고초는 개인의 사실 약간 스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 이 개인의 등장인물이 당하는 배신은 스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나쁜 놈이? 그래서, 이놈 봐라? 이 의리 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그러다 혼자, 진짜 네. 진짜 최악인 거는 이 과외하는 친구랑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막 저희 네, 오키가 막 그러잖아요. 이 만남에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역겹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어린 여자랑 결국에. 네. 과외 제자와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미드를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미드를 좋아하고. 네. 근데 미드를 보면은 딴 나라 이야기 같아서 그런지, 딴 세계여서 그런지 되게 크게 네, 감정 소모가 없거든요. 막 근데 이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 한국 컨텐츠를 보면은 너무 내 얘기 같아가지고 이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힘들어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3.1 운동 딱 그때의 그 씬이 가장 사실 임팩트가 너무 셌죠. 뭐 태극기 뭐 이렇게 오른손 들고 있다가 잘리고 팔 잘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 보면서 막 설민석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딱 설민석이 글을 이렇게 썼겠구나. 뭔가 이런 거 좀 보고 또 조만간 또 녹여내겠구나. 팔이 잘렸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때 뭐 분연이 일어나 뭐 외쳤습니다. 뭐 이런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이 가장 뭐 읽기가 힘들었죠. 어떤 생각으로 저기 섰을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운동하다가. 빚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거에. 맞아요. 샌드로 씨가 가장 보기 힘들었던 장면도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정호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결국에는 이 거리에서 조롱당하면서 마감하는. 그리고 그게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적인 소품으로 쓰였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거는 그렇게 오히려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생각은 또 안 들었죠. 그 담뱃값이 그렇게 쓰인다는 거. 처음에는 내 목숨을 한번 구해줬던 게 나중에는 이제 나의 증거로서 그쵸. 남아서 일제에 부역했다.
오히려 증거로서 남아서 나를 이제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그 어떤 소품으로서 작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와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네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거죠. 뭔가 참 진짜 짜증난다 이때. 음. 음. 그 감정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책. 갈. 피. 네,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에 책갈피를 꽂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북으로 읽었고, 정호의 고백입니다. 정호가 오키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넥타이든 여자의 옷이든 뭔가 푸른색인 것들에 왠지 더 눈길이 가더라. 내가 널 계속 발견하고 널 사랑하게 된 건 내가 나의 파랑이기 때문이야. 이런 이때 당시만 해도 정호가 꽤나 이제 거지 왕초로 살면서 되게 야수성 있는 그런 남정네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년소년한 말을 하다니 낭만적이면서도 정호에게 어울리지 않는 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정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너무 스윗한 말이고. 멋져. 이거는 약간 좀 문장 배운. 자체로는 훌륭하나 이게 이배역에게 간다고 그쵸. 의인스럽기도 했던. 예. 뭐 어떤 오키라는 생각에 이제 뭐 푸른색 이런 얘기를 한 거겠지만 이 말은 차라리 한철의 입에서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나왔을 법한 말인데 이제 뭐 정우에게 나와서 되게 놀랐지만 되게 멋있는 말이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다음 츤들러 씨는요? 또 몇 개 있는데 좀 뒷부분에 이 연화가 결국 마약에 손대다가 아편에 손대다가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버림받고 뭐 길거리를 떠돌다가 결국엔 다시 오키와 재회를 해서 얘기를 하는 되게 뒷부분입니다. 오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작을 좋아해 오키야. 우리의 삶이 함께 시작되던 시절 기억나? 연화가 말하면 오키는 손을 뻗어서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정말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건 가능한 한 빨리 자라 어른이 되는 거였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들의 거의 정말 시작과 함께 했잖아요. 이 소설과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녹여보니까 이 문장이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렇게 읽으면서도 막 뭐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뭐 임팩트가 별로 없네. 뭐 그렇게 뭐 야수답지도 않네. 막 이러면서 잘 읽고 쉽게 읽으면서도 뭔가 불만족스럽다가 이 부분을 딱 읽는데 그래도 저희가 거의 이 소설을 1주 이상은 읽지 않았습니까? 이 분량 때문에 한 주를 쉬어가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하면서 특히 어린 시절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마치 정말 뭐 제 조카 보는 느낌으로 이들의 어린 시절서부터 뭐 조카도 없습니다만 어린 시절서부터 이렇게 내가 쭉 봐왔다는 게 소설 속 한 인물에게 내가 이 정도로 뭔가 가까워졌다. 감정적인 끈이 생겼다라고 느껴본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미에 와가지고 이게 되게 전 그 부분도 좀 진짜 좋았어요. 초반에 되게 화려하잖아요. 경성신의 이 기생 이야기 하면서 뭐 물자가 풍족하다면 풍족했죠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전쟁 말미 되면서 이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런 뭐 수탈들 이 곡물이건 뭐 쇠붙이건 쇠붙이건 다 정말 진짜 경성시내가 텅텅 빈 그냥 그런 느낌의 게다가 또 이 인물들의 말년의 또 쓸쓸함 이런 게 너무 대비가 되면서 그 대비가 진짜 좀 와 대단한데 이게 확실히 분량을 녹이니까 이 시간의 흐름을 느껴가면서 읽는다는 게 이런 쓸쓸함을 준다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컸거든요 저한테는. 그것도 잘 드러나는 문장이어가지고 방금 전 연화의 그 멘트가 아주 기억에 납니다. 네. 휴진 씨는요? 저는 정말 많이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정호와 명보.
명보가 만났을 때 장면 하나 음. 꼽았습니다. 618페이지 기준으로 286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나이였을 때가 기억나네요. 정말이지 어제 같기만 한데. 명보는 눈을 감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의 미소에 슬픈 기색이 비친다고 정우는 생각했다. 청년들에겐 꿈이 있어야 해요, 정우 씨. 그대가 인생에서 얻기를 바라는 건 뭡니까? 하는데 제가 되게 이 정우의 마음에 되게 뭐랄까요, 확 공감을 하고 있었는지, 되게 젖어들어 있었는지, 이 그대가 인생에서 얻기를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를 확 물어보는데 그게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네, 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나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인생을 통해서 뭐를 이루고 싶고 진정으로 얻기를 바라는 게 뭘까? 를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 이 장면에서 정호가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돈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결국에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돈 뒤에 자기가 원하는 진정한 무언가가 있다. 그거를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따지면은 정말 좋은 문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여긴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좀 인상 깊었던 문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을 이미 지나쳐 왔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삶이 꾸준한 전진의 과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태도는 젊음 특유의 요건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문장 자체는 되게 영어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인상 깊긴 한데 그 내용 자체도 좋기도 했고요. 예. 아무튼 되게 영어로 원래 쓰였고 번역이 됐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표현력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어서 예. 이런 거 찾는다면 되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어로 읽으면 책이 더 두껍겠네요. 그러겠죠? 그럴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문장이 더 가로로 기니까. 길어지니까. 예. 한 1000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오히려 페이지는 얇잖아요. 걔네가 아, 그쵸. 종이 아. 얇은 거 써서. 가볍죠. 아, 근데 약간 이걸 영어로 쓰니까 되게 이 느낌이 안 사네요. 이 어감이.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비스트 오버 리틀랜드라고 돼 있는 게 뭔가 그 느낌이 안 사는데? 그 용맹한 느낌이? 그쵸. 그죠? 비스트라고 하기에는 야수가 조금 그렇죠. 맞아. 비스트는 이기광과. 의외로 416쪽인데요? 오, 어떻게 된 거지? 그럼 글씨가 작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네.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의 한 줄 평과 별점은요? 잠깐만요. 먼저 하시겠어요? 예, 먼저 할게요. 그 로맨스 정입니다. 작가는 시대를 썼고 독자는 그 시대를 살았다.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챈들러 씨는요? 네. 야수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인간인 5점 만점에 저 이런 거 싫어하는데 3.75. 3.75. 네. 3.5는 작고 4는 많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숫자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하는데 이건 진짜 그 사이 어딘가인 것 같습니다. 3.5는 진짜 좀 아깝고 저한테는 이게 4까지는 진짜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진 씨는요? 네. 어디서 본 듯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잘 읽었네요. 네. 이게 네. 길면 힘든데 결국에는 좋아. 맞아요. 맞아, 그렇긴 해요. 어떤 성취감도 분명히 있어요. 네. 저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거든요. 밀린 숙제들이 이제 그렇죠. 많습니다. 예, 이제 계속 근데 긴 책 아닌 걸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다음 책 스케줄이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 이혁진의 광인으로 어. 이것도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게스트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새해 복 다들 많이 네. 받으시고. 됐네요. 새해 복 많이 참 받으세요. 연말 느낌 안 나. 예, 그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내년 목표 한 번씩 말해볼까요? 2025년에 나는 이거 해보겠다. 2025년에 2025년에 네. 저는 스네치를 70kg 해보는 것이 스네치. 그게 뭐죠? 네. 운동? 크로스핏에서 하는 그 역도 동작이 있는데 인상. 이거, 네네네. 인상이죠. 예, 바닥에 네. 던지는 거, 역도. 네. 예. 한 70kg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로맨스 정의 목표는? 저는 요즘 제가 베이스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슬랩을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슬랩을 올해는 꼭 해보겠습니다. 슬랩 연주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실력을 갈고 닦아보고자 합니다. 챈들러 씨는요? 저는 꼭 여름 건강검진. 연말에 또 많이 밀렸군요. 몰아서 안 하고 예. 여름 건강검진으로. 그래야지 또 혜택이 좀 좋잖아요. 일찍 그쵸, 하셔야지. 얼리버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또 봐요.